바로 오늘 좀 준비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의 사이클이 어느 시점쯤 왔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은 이제 상승 국면의 그런 시장이고요. 네. 오른쪽 부분은 하강 국면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A1은 조정 국면이라고 돼 있죠. 네. 조정 국면에서는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이제 비관적인 심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근데 주식 시장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떠나고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그런 좀 바닥 다지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횡보하는 구간을 좀 이루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식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떠날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을 조금 지나가서 상승하는 국면, 동행 국면, A2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때는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이제 주식 시장이 정말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는 게 딱 분명하게 보이고요. 또 이 시점을 지나서 정말 또 이제 주식시장이 좋은 시점이 오겠죠. 그때는 A3 과장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금리 인하했을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때 몰려들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A3에서 B1으로 넘어가는 그 국면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면 B1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너무 이제 시장의 금리가 인하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금리가 조금씩 좀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긴축의 경제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 3월쯤이 아니었나 지나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3월 정도가 이 조정 국면의 시작이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국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적도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해서 여기 동행 국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동행 국면을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이 정도 하락은 버틸만 했어 한데 그 다음에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큰 폭락이 나타나는 장이 오는데 그게 바로 B3 과장 국면입니다. 제가 이 시점은 지나고 보니까 한 2022년 10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디예요? 지금은 B3에서 A1 정도로 가는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항상 저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사실 이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시점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보여드렸고 제가 사실 이런 경제의 상황을 판단해서 주식 시장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주식이 있으면은 좀 비싼 가격이든 저렴한 가격이든 그냥 좀 크게 무관하게 그렇게 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비싸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빚내서 이 고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국면이긴 한데 실적 좋은 주식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좀 샀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은 이미 또 주가가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놓은 주식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경제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전체 상승과 하강에 이 사이클이 한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가냐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한 3년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이클 전체 한 바퀴 도는데 한 3년 정도 도는 것 같은데 근데 투자를 하실 때
3년 이상 투자를 하신다, 3년, 5년, 10년 투자하시는 음. 분들께서는요, 이 사이클 자체와 관련 없이도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 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만 이 정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22년 10월이 예. 그 B3 국면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때 한 2,200 뭐 이럴 네. 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때 정말 심각했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는 못 봤는데 한 6만 5천 원 정도 많이 되나요? 올랐어요. 네, 바닥에서 2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B3 과장 국면을 지나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많이 왔다고 해도 A1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주식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V자 반등은 지금은 일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막 한 번 더 증시가 폭락하거나 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2,200을 깨고 더 내려가거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든 주식시장을 되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능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적지 않을까요? 그런 구간을 이미 저는 작년에 몇 차례 거쳐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또 한 차례 뭐 인플레이션이 더 뭐 지금 상황에서 급등을 한다든가 금리가 또 더 크게 오른다든가 뭐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는 찾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최악의 상황은 항상 염두를 하시되 지금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지난번 출연해서 그 2차전지 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좋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도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2차전지 주식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전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진입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시점은 항상 어떻게 보면 부안해동하는 투자자 무리가 많이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내심이 부족한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우리가 돈을 벌고 빨리빨리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사회 속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불과 며칠 정도 하락을 했는데 며칠만 하락을 해도 되게 조급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 또 깨알같이 제 한주주TV 홍보를 요즘에 아주 좀,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주주상담소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주상담소에서는 이제 박순혁 이사님과 저와 이렇게 둘이서 이제 그런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좀 해결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투자하면서 갑자기 막 폭락을 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주식 계좌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관련된 고민이 있잖아요. 부동산 고민도 심지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투자를 하면서 가족과 불화가 생기신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기타 경제적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빚이나 뭐 종잣돈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또 뭐 도박에 빠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고민들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때는 여기에다가 또 이제 고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어떻게 견디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서로 좀 으쌰으쌰 하면서 댓글로도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질문 같은 것들을 좀 받는 코너도 제가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표정이 엄청 밝으시네요. 혼자 신났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주주TV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그런 2차전지 투자하시면서 고민되시는 부분들 이렇게 좀 토로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 질문 남겨주시고 또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다면 그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2차전지
2차전지 요즘에 조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삼성전자를 팔고 팔고 지금 이걸 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르고 2차전지는 하락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를 팔고 2차전지를 샀다. 내가 사면은 주식이 하락하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른다. 이런 거가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 책에서도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제 책 이제 최근에 나왔던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도 그렇게 내가 왜 팔면 오르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래요. 내가 판 주식은 아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나를 지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랫동안 근데 횡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팔기만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팔 때 누군가는 계속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횡보의 장에서는 어떤 좀 살짝의 모멘텀이 가해지면은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횡보하는 주식을 이제 팔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기업 주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기가 쉽상이겠죠. 이제 인내심 없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갔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식에 물리게 되는데,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진짜 참다 샀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인 거죠. 왜냐면 참다 샀으니까. 그 아까 앙드레 그 달걀 보니까 기다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가운데가. 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게 참는 거죠. 어떻게. 네, 참다가 고점에서 올라가니까. 그 맞죠. 동행 국면에서 지금 상승하는데 동행 국면에서 이게 이제 주식별로 다를 거 아니야, 사이클은. 그 여기서 참다가 이제 이 과장 국면에 들어가 중에 버리죠. 판단, 산다. 그렇게 해서 사면은 이제 이렇게 조정 그렇죠. 국면에 접어든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근데 이건 전 진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닐 거예요. 그냥 박순혁 이사님도 뭐 다른 분들도 뭐 서재영 대표님께서도 요즘 굉장히 2차전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3년 정도 보고 가라는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셨을 때는 이런 좀 사이클과 무관하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정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것도 좀 반대인 게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돈이 있을 때 사서 모으는 스타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마음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할해서 그래도 매수하시는 게 좀 마음고생을 더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 시점에 조금씩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냥 돈 생길 때 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 있을 때 산다는 거는 미래 성장성은 있으니까 그냥 산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내가 염두에 뒀었던 주식이라면은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너무 과열된 시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판단을 하시고 그래도 좀 분할해서 마음의 버퍼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대표적인 기업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20대 초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0% 후반 뭐 이렇게 좀 조정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조정은 그래도 받긴 받은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그래도 좀 살만하다? 있으면 그래도 사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타이밍보다 이제 이 기업을 보니까 그 기업만 봤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그런 가격에 앞서서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혹시 2차전지 기업 중에서 좋게 보시는 기업 있으세요? 일단 저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위주로 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겠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저는 좀 큰 기업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실
아직은 에코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네. 박순효 이사님하고 방송 같이 네. 하시니까 박순효 이사님도 에코프로 BM, 포스콜디스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몰빵하지 말라고. 네. 한 주식의 40%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좀 현명하게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애플 여전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플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 진짜 여전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는 딱 40% 정도 하고 그러시구나. 있어요. 네. 그 정도 하는 게 제 마음에 가장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실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생각하면은 꽤 커졌네. 이게 최근에 시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이 최근에 조금 저는 잘 안 파니까 제가 처음에 샀었던 시점이 아마 12만 5천 원이었나? 그때쯤이었었는데 그때 12만 5천 원이면 지금 50만 원인데요? 지금 60만 원.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단기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쁘잖아요. 저는 왜냐면 이 주식을 천천히 한 3년 정도를 보고 이렇게 3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그게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르는 게 그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급등과 급락은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존재하는 거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오면은 급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공매도 세력이 붙잖아요. 요즘 공매도 세력으로 되게 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싫진 않죠. 좋기는 하죠. 옆에서 들은 게 진짜 400%, 500% 보셨다는 분이 옆에 계셨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갑자기 많은 돈을 하게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죠.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 공매도를 나쁘게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공매도라는 제도가 어떤 그래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이게 뭐 공매도 상환 기한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차차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현명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식 투자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2차 전지 투자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매도가 많이 생기는 타이밍을 오히려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매도의 이런 문제 불합리한 거 차차 개선을 해 나가야겠지만 동시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어 라고 억울함만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나도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공매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매도를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다 잘 아는 워런 버핏. 이번에 굉장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실적을 올렸죠. 주주총회 얼마 전에 했었는데 주주총회 정말 자본주의의 우드스탁, 자본주의의 무슨 약간 축제처럼 굉장히 성대하고 재미있게 또 치러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서 워런 버핏의 그 투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워런 버핏도 공매도 세력이랑 자주 붙었죠. 네, 여기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5월 정도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워런 버핏 1분기에 2022년 상반기죠. 그때 애플 주식을 7,600억 원을 추가 매입했는데 이 시점에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매도 세력이 붙었어요. 마이클 버리가 이때 딱 공매도를 했었어요. 비슷한 시점에 기사가 나왔는데 저 빅쇼트 주인공 아닌가요? 맞아요. 네, 빅쇼트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가지고 정말 맞아. 거의 역사적인 공매도의 전설처럼 남으신 분이죠. 아직도 공매도로 활동 잘하고 계시고 이분은 정말 하락장의 귀재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애플 공매도를 막 하고 그렇게 또 애플 그 와중에 막 떨어지는 칼날, 버핏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최우승자는 누가 됐을 것 같으세요? 뭐 워런 버핏 할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둘 다 이겼어요. 왜냐면 자, 이거는 2022년 8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빅쇼트의 주인공 애플 공매도로 대박. 마이클 볼이 애플 공매도로 대박을 쳤어요. 왜냐면 2022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애플이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을 봤죠. 단기간에. 이 마이클 버리는 역시 이 공매도 하락장의 귀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버핏은 88조 손실을 봤었어요. 이 당시에. 버핏도 이렇게 손해를 보네.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결국에 버핏은 지금 이제 엄청난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공표가 됐잖아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더라? 버크셔 해서웨이 1분기 순이익이 47조 원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승했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뭐 애플 투자도 있었죠. 애플 투자가 작년에 그때 투자했을 때 평단가가 얼마였냐면 한 130불 정도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애플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애플 주식은 얼마? 한 17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엄청나게 이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버리랑 해가지고 마이클 버리도 이때 공매도로 돈 많이 벌었죠. 버핏도 이렇게 1년 정도 투자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둘 다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저게 확정 손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뭘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냐?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매도 때문에 내가 손실을 봤어. 이 사람들 나빠 막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도 역시 승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분이 항상 보여주시죠.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이 이렇게 투자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었죠. 2016년도에는 칼 라이칸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 사냥꾼이랑 한번 붙었었어요. 그때 칼 라이칸은 애플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았고 2016년도에 그거 떨어지는 거 막 받아준 사람이 워런 버핏이거든요. 네. 그때 버핏이 처음 애플에 투자를 했었어요. IBM에 투자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애플에 투자를 하고 막 그래서 기술주 투자하기 시작하셨던 시점인데 그때 이제 칼 라이칸이 막 진짜 쏟아내던 그 주식을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나쁘게만 보기보다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까 한 3년 보시고 투자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 정도 보면은 진짜 그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해도 기회로 삼고 기업이 성장할 게 확실하다, 확신이 있다 하면 사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또 막 얘기가 많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공매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어요. 고칠 건 고쳐야죠. 공매도 그 잘못된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바꿔야겠죠. 근데 그 동시에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차 전지도 그 핵심 몇 가지 종목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네, 저는 뭐 3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봤을 때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이견이 없는 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은 하락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롤러코스터 탑승할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주니까. 네. 그렇군요. 이게 공매도를 시간의 그 프레임을 좀 넓혀서 보니까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을 오히려 극대화되는 그렇게도 삼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며칠 그렇게 막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 말고 1년만 여기 저기 애플 투자하신 워런 버핏님도 1년만에 이렇게 되셨잖아요. 버핏은 88조 손실. 이 손실을 참아내면서 1년 정도 기다리시니까 지금 2022년 5월이잖아요. 1년. 복구하고 40조. 딱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1년만 조금 1년이라도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실적이 워낙 탄탄하게 좀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결정이 틀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2차전지 투자하시나요? 네, 저도 2차전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핫한 곳에는 옹달님이 계시다. 근데 저는 수익률은 많이 네. 부족합니다. 한주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늦게 들어가셨네요. 저는 네. 좀 늦게 확인하고. 네, 저는 들어갔던 이유가 사실 제 스승님 중 한 분이 투자를 권유를 하셨죠. 근데 투자 권유를 했을 때 저는요, 제가 기업을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저만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만약에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조금 중점을 둬서 봅니다. 이 회사가 이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 좀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독점력이나 혜자를 어느 정도는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 건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사랑을 받는 필수 소비재는 아니지만 뭐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 그렇죠. 필수 재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게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재무 건전성도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이어도 현재 버는 돈이 없는데 저는 투자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전망도 되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3년 후, 5년 후 그럼 미래 먹거리가 충분한 기업,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를 조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주주 친화적인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주 친화적인 성격이 뭘 포함하냐면요. 경영진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경영진이 너무 말썽을 많이 일으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투자하기가. 그래서 저 이 부분은 되게 최근에 포함시킨 거긴 한데 경영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게 0단계인데 시가총액이 저는 좀 중요해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은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작전 세력이 붙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국내, 저는 원래부터 이게 그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가 싫었던 게 흔들림이 너무 크잖아요. 위로 상승, 아래로 상승하는 흔들림이 크고, 이게 거의 먹잇감, 그 자본의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 쉬운 실제로 거예요. 벌어졌고.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그걸 진짜 뭐 몇몇 사람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기업에는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좋은 기업을 거르는 필터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누가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덜컥 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믿을 만한 분이 투자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라고 해도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2단계에서 네. 연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이 안 좋으니까 테마로 확 올라가긴 했는데 그 실적이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건 한 20%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적게 빠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요인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저항은 없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이 워런 버핏 애플 투자 이야기,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매도 그 마이클 버리와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 사례가 좋았던 거는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양쪽이 시간에 그 텀을 두고 둘 다 정답일 수 있다. 네, 저는 이 둘 다 좋아해요. 왜냐면 공매도 한다고 해서 제 마이클 버리를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클 버리 이분 되게 대단하신 게 항상 베어마켓에 투자를 하시고 거기 그 투자에 굉장히 집중해서 자신의 그 포지션을 아주 확고하게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투자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갈래길 중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워런 버핏처럼 롱 포지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거죠.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이지만, 왜냐면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분 머리 되게 좋아요. 영화 봤나요? 네,
네, 봤는데 뭐 네. 드럼 치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주주님, 이제 네. 국내에서 2차전지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혹시 2차전지 외에 국내외를 통틀어서 네. 좋게 보시는 또 주식이 좀 더 네.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애플 주식이 좀 마음이 편해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한 40% 정도 그렇게 좀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미국 주식이 막 폭락했을 당시에도 그나마 비교적 굳건하게 좀 자리를 지켰는데 폭락장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플 주식이 폭락해야지 진짜 폭락장이다. 그때가 진짜 폭락장의 끝물일 거다. 이런 말씀을 막 여기저기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애플이 진짜 폭락하고 나니까 그 폭락장이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폭락했을 때는 좀 마음이 힘들기는 했는데 애플 안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또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폭락했을 때가 진짜 폭락장의 끝물이라는 거를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실제로 그렇고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만 또 빠르게 원상복귀 해가지고 지금은 또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한 180 몇 불 정도였거든요. 그걸 또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시장도 포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저게 더 뭔가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을 거듭하던 회사인데 지금은 딱히 혁신도 없고 이런 회사 5년 후에 뭐 별 볼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플이 지금 시장을 많이 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도라는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적도 부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그 소득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여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가 뭐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소비재들도 회사도 안 좋아질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적도지방 인도 뭐 이런 쪽을 공략을 해가지고 또 치고 들어가는 게 이 애플이라는 필수 소비재 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5년 후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제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그 시장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고 있어서 저는 조금 믿음 가는 그런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애플 주가에 대해서 적정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한주수 TV에서 이런 제목의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10년 후 애플 주가는 287달러가 됩니다. 지금 애플 사면 10년 후에 무조건 이득인 이유. 이게 이제 한 11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이 당시에 애플 주가가 얼마였냐면 140달러 정도였고요. 그때 이제 10년 후 287달러가 될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오히려. 맞아요. 이게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한 건데 이 계산한 거는 여기 영상 보셔도 되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OE라든지 뭐 기업이익 상승률 이런 것들의 지표를 가지고 해서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후에 적정 주가가 한 287달러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1년에 한 7.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 시가총액으로는 7.4% 정도 되지만 우리는 배당이 오르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2배 오르면 배당도 이제 그때쯤 2배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실제적인 수익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플을 좀 계속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애플 투자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 현재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막 에코프로에 맞춰 있으시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막 최근에 몇백 프로 오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지금 고작 7% 오르는 이 기업의 주식을 내가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팔아서 그걸 사야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팔아서 그걸 산다? 그런 생각은 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반반씩 좀 섞어도 되고요. 섞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전 안 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애플페이도 되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되게 잘 되고 많은 곳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애플카도 나올 거고. 네, 그렇죠. 더 빨리 클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이거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클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애플의 밸류에이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거 보시면 되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오랜 기간 가져가시기에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단기간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투자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네. 한 1,300원 초반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환전을 하세요? 지금이요? 지금 이제 제가 미국 주식을 가장 최근에 샀던 게 올해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이후로 환전을, 그때, 1,300원 정도.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환전을 안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저는 당분간 올해 딱히 주식을 살 생각이 아직 없어요. 일단 돈도 없고. 이미 다 샀어요. 저 연초에 다 샀어요. 많이 사셨다고 했어요. 연초에 그거 제가 뭐 샀다 그랬냐. 그때 QQQ 샀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펀드 샀다고 했고요. 그리고 SPY, S&P 500, SPY인가 VOO인가? VOO 샀구나. S&P 500 그 지수 추종하는 ETF 샀고요. 채권 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후에 또 뭐 2월 초반이었나? 그때 뭐 에코프로랑 뭐 2차 전지주 관련 그런 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현금은 계속 좀 모을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연말 연초에 주식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이 지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지금은 당분간은 좀 현금을 모아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차손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세요? 환율? 환율은 제가 1,300원이 넘어가는 때 아니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네, 근데 막 1,300원을 넘어서 1,400원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소개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예전에 지금도 혹시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초 대비해서는 뭐 70%. 그렇죠. 거의 지금 현재 3,000 얼마인가요? 지금 3,700만 원. 그렇죠. 4,000 좀 안 되는 거 같고. 그렇죠. 3,700만 원 좀 넘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요즘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채널에 비트코인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그래도 한 3만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되게 뭐랄까 효자네요. 효자 정보. 조회수 효자 정보. 그래서 의외로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 비트코인이 또 괜찮은 자산이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근데 2다리 뻗고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데 아주 막 확실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주 있진 않잖아요. 이 자산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아주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락장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을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정말 오랜 시간 살아남은 자산이고 오랜 시간 그 암호학자들의 이런 눈총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그 경제에 오른 자산이고요. 또 이게 조금 있으면 반감기 있잖아요. 수량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수요가 붙으면은 또 이렇게 확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런 측면들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좀 보유하기 괜찮은 자산일 거다라고 하는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고작 이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하면은 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1비트코인만 하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 정도면 내가 좀 심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뭐 내가 이거 비트코인 가격 확인 안 해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1비트 갖고 계세요? 1비트 가지고 있죠. 그러시구나.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저희 부부,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저희 부부가 이제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옛날처럼 비트코인을 14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옛날에 14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14개 아니에요. 14.65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잠 못 자요. 그때 그거 얼마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14.65 막 해가지고 1억 4천? 1억 5천? 하나당 1,000만 원씩? 네. 그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네.
와. 평단이 얼마였더라? 1,000만 원 미만이었어요. 한 800, 900 이 정도에 샀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왜냐면은 그 당시 제가 전 재산이 뭐 3억인데 거기서 1억 4천이었으니까 그 돈은 직장인한테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 1억 4천이랑 그때 1억 4천은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힘들고 진짜 막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그러면서 회사 출근하고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퇴사할 때는 다 정리를 하고 애플로 이제 애플을 더 쌓은 거죠, 그 당시에. 정말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폭등해서 너무 슬펐지만 제가 팔면 폭등하더라고요. 폭등해서 슬펐지만 그래도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1비트면은 나중에 뭐 더 잘 되면은 막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높게 보시잖아요.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 반감기 이후 한 1, 2년? 그래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 1억 이상은 보시더라고요, 최소. 저도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락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 주주님께서 만약 지금 시점에서 1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네. 지금 시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시점에는 저는 조금 현금을 보유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보유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사고 싶은 주식들이 이미 1분기에 좀 올라버려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가장 초반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주식을 그래도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눈여겨보던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타이밍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주식을 많이 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또 현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채권으로 좀 묻어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채권 좋죠. 네, 채권 한 뭐 4%에서 5% 정도의 이율이 나오는 국내 5대 은행 채권 정도를 매수를 해서 그냥 예금 대용으로 그렇게 좀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 현금이 주는 또 마음의 안락감이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 위기가 더 있을지 없을지 뭐 10년 후에 위기가 올지 20년 후에 위기가 올지 잘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기회는 또 있기 마련이고 그때 이제 또 가지고 있는 현금이 기회의 창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가지고 있어 보려고요. 또 금리가 떨어지면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주주님. 네. 뭐 책의 메시지도 좋고요.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투자랑 관련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용실을 다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주 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용실 디자이너 분께서 저한테 빚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책도 썼고 이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빚을 어떻게 좀 갚아야 되는지 저에 대한 경험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 저는 이제 월급쟁이였을 때 빚쟁이였다가 그 이제 빚을 갚으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 첫 책인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웅덕이 책방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분이 다 찾아보고서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셨냐면 카드 리볼빙을 쓰시고 대부업체를 이용을 하시고 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고 또 뭐 이런저런 걸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이자 엄청 많잖아요. 이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리볼빙은 사람을 정말 노예로 빚의 노예로 만드는 거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원래부터 리볼빙은 나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절대 손대선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분한테 그 현실을 듣고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의 굴레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용사 하시는 분인데 디자이너신데 돈 잘 벌어요. 돈 잘 버는데 이제 돈을 또 막 사회 초년생일 때 잘 벌기 시작하니까 또 막 열심히 이제 쓰시다가 저처럼 그 이제 빚의 트랩에 갇혀버리신 건데,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카드 리볼빙, 대부업체, 뭐 현금 서비스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빚 다 합쳐도 저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1,500만 원 정도 빚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생활에 이제 뭐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이 돈을 다 써버리신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불어나는 속도가, 이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게, 카드 리볼빙 빚은 진짜 맥시멈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100만 원을 카드를 쓰고 나서 이걸 리볼빙을 뭐 20% 정도 리볼빙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에 20만 원만 이번 달에 결제가 되고 나머지 80만 원은 다음 달에 내가 결제를 할 수 있게 2월이 되고, 또 80만 원에 20% 남기고 64만 원이 다음 달로 2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월이 되는데, 2월이 되면은 돈이 2월이 된 데다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그러니까 이자가 복리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복리로 생기니까 빚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이 100만 원은 갚는데 뭐 거의 리볼빙 쓰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제도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저는 이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절대로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이걸 되게 좋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이거 고객님 이렇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카드 대금이 혹시라도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 카드 연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카드 연체를 가정을 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게 왜 그렇게 광고를 하냐면, 리볼빙이 거의 뭐 이자율이 제가 20%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드사에 엄청난 20%예요? 이 맥시멈.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카드사의 거의 수익 상품인 거예요. 엄청난 수익 상품이니까 이거를 좋게 포장해서 팔려고 이렇게 막 광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희생양이 되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 디자이너 분께서, 미용 디자이너 분께서 자기 친구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다,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너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나도. 막 그렇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리볼빙, 카드 연체는 인생에 지워야 될 단어라는 거. 그리고 대부업체, 이것도 인생에 지워야 될 단어라는 거. 왜냐면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세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 나중에 집 사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리 대금업의 굴레에 갇혀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아예 애초에 내 인생에서 딱 지워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연체, 리볼빙, 이거 절대로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이 디자이너 분께서 친구들이 다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거 집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같은 이 무리 속에서, 야, 너도, 야, 나도, 지금 이러고 있으면, 리볼빙 때문에 다 같이 그러고 있으면은, 그 집단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라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그 친구들 만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무리 친구들 좋고 그래도,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반드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빚쟁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바뀌셔야 되고, 그 다음에라야 이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거 집단을 조금 좀 바꿔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진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카드 연체, 리볼빙, 대부업체 인생에서 지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준거 집단을 조금 당분간 바꿔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100명 중에 1명 또는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좀 자신의 그런 빚의 습관을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 옹달책방에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리볼빙을 안 받고 있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예 그냥 리볼빙을 차단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안 되게. 저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있다고 하면 투자에 앞서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왜냐면 지금 20%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이 이율로 빌려드릴게요. 신용이 좋으신 분에 한해서. 네. 야, 그렇구나.
그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서도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책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소비를 좀 많이 하셔서 빚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리볼빙을 받으신 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 딱 내가 됐을 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보험 리볼빙. 그건 있으셨어요? 네, 그거를 누군가 저한테 세 가지 보험, 리볼빙, 제2금융권.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2010년도에도 되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연이율 7%로. 물론 그것도 안 좋은 거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강조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김에 한 번 더 이거 월급쟁이 첫 돈 공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그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3천만 원이셨죠? 예.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이었죠. 예. 그거 어떻게 갚으신 거죠? 그거 저는 진짜 미친 듯이 그냥 갚았죠. 벌어서 갚았죠. 야근하고. 예, 야근하고 벌고 그리고 월급 들어온 거 아껴서 쓰면서 최소한만 쓰면서 그렇게 모든 돈을 그냥 다 갚아서 그 갚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어요. 예. 그렇게 빨리 갚았어요. 주말 특급 나가셔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빚이 있으시면 이 카드 빚은 더 크잖아요. 20% 맥시멈 20%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진짜 빨리 갚으셔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무조건 빚부터 다 청산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보면은 빚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러니까 제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빚을 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복리로 빚이 불어난다고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말씀을 그런 말씀을 중력보다도 강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만큼 이 불어나는 속도가 무섭기 때문에 2,500만 원이 1억 5천 금방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 빚을 그때 1년인가 2년 차까지 다 정리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그때 책에서는 5억이었나 6억까지 이렇게 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주주님 이야기와 그리고 경험담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실천하시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시면 그렇죠. 네, 근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한주주TV의 한주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